안녕하세요. 저는 엉클센 코리아의 김용욱 대표라고 하고요. 시작에 앞서서 짧게 저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년 차 미국 공인회계사고요. 미국 남가주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현지 있는 대형 회계법인인 어니스텐 영 로스앤젤레스 오피스에서 회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니스텐 영에서만 한 12년 정도 미국 세무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요. 유럽으로 어니스텐 영 파견을 나가서 그곳에 있는 글로벌 센터에서 미국 세무 데스크 리더를 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테크놀로지 리더로 경험과 경력을 쌓은 뒤에 지금은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엉클센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이곳 서울 본사와 미국에는 샌디에고에 지사가 있고요. 총 10명의 미국, 한국 공인회계사와 미국 세무사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제3국에 거주하고 계신 한인 고객들에게 한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까지 하면, 저희 제휴 전문가들까지 하면 20명 정도가 고객들에게 대형 회계법인이나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세무사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체계적이고 질 높은 내부 교육 체계와 품질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기반에 안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국인들이 좀 더 쉽게 미국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웹상에서 매년 조금 과장해서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프리미엄 고객들에게는 오프라인으로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으로 신고 대리 및 컨설팅 의뢰 방법을 통해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또 전문가로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고객의 업무를 저희 일같이 여기는 전문가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희가 마련한 교육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미국 세금과 관련해서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본적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세미나와 달리 저희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세션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 받으시고 1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른 중급 세션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좀 더 테크니컬하고 이제 실용적인 내용들을 소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교육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회계사님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개요적인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수업이 상세히 다루지 않더라도 집에서 한 번 더 보시라고 슬라이드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약간은 동떨어질 수 있는데요. 수업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 세무 개념적인 내용과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한국의 세무 처리는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하실 거가 빠를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세무 금융 관련 신고에 있어서 한국의 차이는, 가장 큰 거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로 이 산업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뭐 국세청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국세청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홈택스와 같은 좋은 시스템을 한국 정부가 갖추고 있어서 사실 세무 서비스 자체가 정부 주도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홈택스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도맡아서 해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세금 신고 많이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애초부터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세무 산업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터보텍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터보텍스와 H&R 블락이라는 세무 기업들이 그 두 회사가 1년에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20조가 넘습니다. 거의 모든 개인들은 본인의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서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셀프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본인의 세금 신고를 해요. 직장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만 주고 본인의 이런저런 소득들을 다 합쳐서 프로그램에 써서 신고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는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들, 세무사들이 상당히 적어요.
오히려 이제 물론 미국에도 회계사 제도가 있고 엔롤드 에이전트라는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그분들은 보통 사업체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으로 발달시켰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미국에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한국 소득들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국제 거래들 반영하는 방법들을 아는 세무사, 회계사를 찾기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과세 체계 자체도 한국은 거주자 기반 과세 제도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나는 여기에 살기 때문에 내 소득들을 다 이 나라에 보고한다는 거주자 기반 과세 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라는 이상한 국가와 더불어서 시민권 기반 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기반 과세 제도는 내가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이 나라의 시민이면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다 통틀어서 시민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미국의 세금 신고를 전체 세계 소득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따시더라도 한국에 살더라도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다가도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시민권 기반 과세제도 때문입니다. 환경과 과세제도의 근본뿐만 아니라 소득과 거주자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의 세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법에서 이런 게 소득이다 라고 찝어줍니다. 반면 미국은 너의 부가 증가됐다면 그게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다 소득이다 라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괄주의 과세주의 특성상 자금의 출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람이 부가 증가됐어. 그럼 이게 증여받아서 증가됐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자산이 증식됐는지 그런 걸 따져서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과세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알카포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카포네라고 유명한 갱단 두목인데 시카고 두목인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뭐 인신매매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잡혀간 이유는 그렇게 벌어들인 불법 소득들을 탈루했다고 하고 결국에는 국세청에서 잡아갔습니다. 뭐 그런 예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방법 또한 한국과 미국이 확연히 다른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거주자의 경우 그 나라의 전 세계 소득을 거주국에서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출처 소득만 과세하기 때문인데요. 거주자를 정의하는 한국의 방식은 거주자가 주소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는 반년 이상 한국에 있었느냐를 따집니다. 여기서 뭐 사실 이 거소지가 반년 이상 한국에 있었느냐를 따지는 거는 뭐 사실 조금 명확한데요. 주소지가 어디 있느냐를 따질 때는 약간의 뭐 보기에는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의 정의,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국세청이 맘대로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영주권을 따시고 뭐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거주지가 한국인지 아닌지 약간 어떨 때는 거주자인 게 유리하거든요. 뭐 이런저런 공제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어쩔 때는 거주자가 아니어야지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국 국세청은 본인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이런 걸 저런 걸 따져서 과세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연방 단계에서는 거주자가 무엇인지 좀 명확합니다. 미국인이 거주자입니다. 미국인의 정의는 과세년도 기준에 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느냐, 영주권을 보유했느냐, 또는 세법상 거주자 또는 거주자를 선택한 자이냐인데요. 이거를 따질 때 명확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린카드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영주권 보유 신분에 따른 거주자 판별 방법이 있고요. 서브스텐셜 프레젠트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충분히 미국에 체류한 사람, 뭐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이렇게 명확하게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거주자다 아니다 좀 명확히 판단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미국 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연방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 같은 주정부가 있는데요. 주정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물론 주별로 법들은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판별할 때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보통 거주일 개념으로 판단을 하는 게 한 단이 있고요. 내가 주소지가 그 주에 있느냐를 따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일로 개념을 판단할 때는 보통 183일을 그 나라에, 아니 그 주에 거주했느냐를 보는데, 한국은 호텔에 있어도 183일 있으면은 거주자로 봅니다. 근데 보통 주는 고정된 거소지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솔직히 뭐 그 나라에 잠깐 여행 가가지고 그 주에 여행 가서 뭐 체류를 오래 했다고 해서 거주자로 판별하진 않고, 내가 렌트를 했거나 임대를 해서 뭐 내 이름으로 임대를 하고 거기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산다던가 했을 때는 거주일 개념으로 그 주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저 랜딩을 캘리포니아로 했는데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주세를 신고를 해야 되냐요? 그렇지 않고요. 잠시 방문하거나 단순히 남의 주소를 빌려 쓴다고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신고하는 게 실제로 내가 그 주에 거소를 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 주세 목적의 거주지가 결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나의 특정 소득이 한 국가가 아닌 두 개의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주권을 따면, 쉽게 말해서 이를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소득의 종류에 따른 출처를 결정하는 조세의 원칙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내가 두 개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할 때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시로 생각하면 영주권자라고 합시다. 뭐 한국에 사는 영주권자라고 하면 이런저런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가지고 있냐 보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대표적인 부분이 근로소득하고 주식이에요. 근로소득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엉클센코리아에서 일을 해가지고 엉클센코리아에서 급여를 받아. 그러면 엉클센코리아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과세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미국에서 근로를 하는데 엉클센코리아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그분은 미국 소득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막 원격으로 많이 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요. 주식 양도소득은 많은 분들이 내가 증권사 미래에셋에서 뭐 특정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국에 살아. 그러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삼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는 나라가 미국이면 주식을 매도한 자가 거주한 주에서 과세를 해요. 그 이유는 솔직히 주식은 증권사 바꾸는 거는 쉽지만 나의 거주국을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먼저 과세되고 안 되고 중요한 이유는 어느 나라에선 이걸 과세하고 어느 나라에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 상장 주식은 비과세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내가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거기서 받는 혜택을 미국에선 과세하기 때문에 낼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거나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각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할 때 어떤 순서로 과세되고 보고되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여기엔 없어요. 근데 국내 거주자, 그냥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이런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과세 체계가 형성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만약 미국 영주권이 있다면 여기에서 미국에서 과세된 게 아니면 한 번 더 종합과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권한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과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순서를 지키지 않은 잘못된 원천징수 같은 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던 것들이 한마디로 쉽게 나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내가 한국 기업을 위해서 미국에서 프리랜서를 일을 해요. 근데 한국 그 회사가 잘 규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미국 사는 사람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원천징수 3.3% 떼고 줘버려요. 그러면 그 3.3% 뗀 거는 내가 근로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해버린 거예요. 그 경우는 이 3.3% 낸 거를 미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해외 소득에만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그거 환급 받아야 돼요. 아니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가피함이 발생을 합니다. 이 예시는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 도표를 보면 배당금은 그 배당을 지급한 기업의 위치가 과세권이 먼저 생성이 돼요. 근데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은 내가 위치한 국가에서 먼저 그 과세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복잡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솔직히 내 마음대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먼저 임대소득도 과세하고 양도차익도 과세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가셔서 하시는데 한국에 부동산 하나 두고 가셨어. 그리고 나중에 이걸 팔았어.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 먼저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 번 과세하면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뭐 이중과세, 그래, 그게 한 나라의 세금 내고 끝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서 세액을 계산을 하고 정당한 해외 납부 세액에 대해서 내 나라 세금 계산한 거에서 빼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세법에 따라서 과세 자체가 안 되는 소득은 두 번째 과세국에서 과세가 될 수 있고요. 이런저런 공제를 받는데 한국에서 공제를 많이 해준다. 그 공제 제도가 미국에 없으면 공제 받았던 거를 그대로 미국에서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거 외에도 이 나라는 과세를 어떤 시기에 하는데 저 나라에서는 나중에 한다. 그런 과세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게 이중 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간주로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이중으로 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들이 사실 절세 전략이에요. 사실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뒤에 이제 이중과세 방지제도 얘기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개요였습니다. 개요였고 제가 아주 짧게 미국 세금 신고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을 미국에서는 포괄적으로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세법상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 국내나 해외에 사는 분들의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신고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보성 신고 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벌금 나오는 게 많진 않아요. 걸렸을 때도. 왜냐하면 세액의 기준에서 벌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근데 정보성 신고 의무들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저희 짚어드릴 거고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70년대부터 미국인들의 해외 자산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국 국세청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모든 개인에게 정보성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기반 과세제도 이해하시죠? 따라서 외국 사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런저런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국가 간 조세 협약, 국가 간 정보 교환, 그런 협약들을 맺고 다니는 게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조사가 발생할 때 보통 한국 국세청이랑 미국 국세청이랑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인에 대해서 조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산다 하면 그 나라 본국의 과세관청과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서로 협조해서 정보를 교환을 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 사는데 미국이 내가 여기 부동산을 가진 걸 알겠어? 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한국 국세청이 내가 미국에 사는 부동산을 알겠어? 그거 매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서도 여기에 사업자도 있고 미국에 거의 계신 분이고 영주권 딴지 엄청나게 오래되신 분인데도 입국할 때 여기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살고 있는 미국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아는 것보다 양국 국세청은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한국 국세청은 조사를 너무나 쉽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국세청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미국 국세청은 인구 대비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인력이 항상
문제가 있고 이런 국제 관계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국제 조세를 강화하겠다고 많이 채용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조사 자체가 한국만큼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걸리면 크게 걸리는 구조예요. 이게 외국에 사는 미국인들을 조사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이 F바 제대로 했는지 스크리닝 다 하고 그게 기본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꼭 인지하고 계시고요. 잘못했을 때 뭐 가장 쉬운 리스크는 벌금이에요. 그래서 뭐 F 페카 뭐 안 했을 때 이 정보성 신고들에 대한 과태료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고요.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80이 넘으신 노인분이 한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호주에서 미국으로. 근데 그분이 정말 몇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호주의 금융계좌들을 돈도 별로 없는데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서 그분한테 계좌당 10,000불씩 벌금을 매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벌금들이 쌓이고 내가 미납한 세금이 5만 불을 초과를 하면 미국 밖으로 못 빠져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게시가 됐어요. 그래서 납세 정보를 미국 국세청이 이민국과 공유를 하고 출입국 관리소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출국할 때 출입국 관리소에서 요새는 F바 했느냐까지 물어본대요. 그래서 세금 신고했냐? 그럼 안 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지만 이제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내가 세금 신고 잘못하거나 뭐 잘못하면은 정부와는 뭘 할 수 없고 내 자식들이 뭐 FBI 취직한대요. 그때 다 이제 뭐 다 조사합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거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사실 내 자식이 미국에서 취직할 때까지만 영주권 보유할 거야 하고 딱 취직하고 아니면 시집 간 다음에 포기를 하십니다. 포기를 하시는데 세금 신고를 그동안 안 하세요. 나 한국 사람 귀찮아. 몇 년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게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국적 포기세 대상자가 된다. 근데 국적 포기세도 안 냈어. 계산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했어요. 나 포기한다고 국세청에. 그러면 그때는 괜찮아요. 조사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 미국에 남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상속할 때 거기에 40%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이제 간과하고 계시고 이제 국적 포기와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다룰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섯 번째는 뭐 한 2, 3년 전에 나온 거는 미국 이민국이 너 세금 신고 안 하면은 영주권 포기한 거로 생각할 거야. 이민법상으로. 갱신할 때 이제 문제를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뭐 초청하거나 뭐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자녀를 초청하거나 친인척을 초청할 때 당연히 세금 기록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민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첫 번째 챕터를 마치기에 앞서서 약간의 팁을 더 드리자면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세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잘 몰라서 생겨버린 탈세입니다. 미국 세법이 굉장히 촘촘해요. 뭐 저도 지금 10몇 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미국 세법을 다 읽지 못했어요. 왜냐면 7만 페이지가 넘어요. 법규만. 그러다 보니 이게 보통은 내가 잘못해서 일부러 탈세한다기보다는 내 대리인이 잘 몰라서 아니면 나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업무를 진행할 때 이제 다른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리인들이 모르는 내용, 어려운 내용,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덥석 받아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열심히 하는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협업해서 본인의 세금 신고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